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딸 소피아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작은 도시락 하나가 학교 전체의 급식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처음엔 그저 가벼운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국의 학교 급식 문화를 바꿔버린 도시락에 담긴 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 남편 민준과 결혼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민준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유학생으로 영국에 와서 대학을 다녔어요. 저는 그때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간 모임에서 민준을 처음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금방 친해졌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지만 민준은 한국과 영국을 비교해가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맨체스터에서 함께 살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소피아가 있어요. 하지만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소피아의 등하교를 챙기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의 여동생 지윤이 가까이 살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대학을 다니던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 온 영국인 데이비드를 만나게 되었어요. 데이비드는 대학 시절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그러던 중 대학 수업에서 지윤을 만나게 되었죠.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어요. 데이비드는 지윤에게 한국어를 배우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지윤은 데이비드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몇 년간 연애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결심했고 데이비드는 유학을 마친 후 지윤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와 맨체스터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같은 도시에 살게 된 덕분에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게 되었어요. 특히 지윤은 저와 남편이 바쁠 때마다 소피아의 등하교를 도와주었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소피아랑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도 좋아요. 집에서 할 것도 없는 가정주부인데 오히려 제가 고마운데요. 그렇게 소피아는 고모와 더욱 친해졌어요. 지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국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노출되었죠. 하지만 이 일이 단순한 가족 간의 친밀함을 넘어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다니는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회사에 출근을 해야 했기에 소피아의 체육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처럼 지윤에게 소피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윤, 정말 미안해. 학부모가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신 소피아와 체육대회에 갈 수 있겠어? 지윤은 너무 좋다며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럼요. 저도 미국 학교 체육대회를 구경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대신 가서 소피아를 열심히 응원할게요. 그렇게 저는 지윤에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피아를 부탁하고 다음날 민준과 함께 출근을 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소피아와 지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아는 지윤 곁에 꼭 붙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간식과 주스가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엄마, 오늘 체육대회에서 대박 사건이 있었어요. 소피아는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고 소피아 옆에 앉았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신났어? 엄마가 못 와서 아쉬웠지만 고모랑 진짜 재미있게 놀았어요. 근데 제일 놀라운 건요. 소피아는 한껏 기대에 찬 표정으로 지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고모가 학부모 달리기에 나갔는데 엄청 빨리 달려서 우리 팀이 이겼어요. 친구들이 다 놀랐어요. 저는 의외라는 듯 지윤을 바라봤어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잘 달리는 줄은 몰랐거든요. 지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에이, 그냥 어릴 때 운동 좀 했던 게 도움이 된 것뿐이에요. 하지만 소피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반박했어요. 아니에요. 진짜 빨랐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다 뒤처졌는데 고모는 혼자 막 앞서 나가셨다니까요. 친구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와, 우리 지훈 덕분에 소피아 반이 우승했구나. 그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려다가 소피아의 들뜬 표정에 다시 컵을 내려놓았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어? 고모가 김밥을 싸오셨는데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 김밥에 완전 빠져버렸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김밥, 한식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김밥은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었어요. 지훈이 웃으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네, 간단한 한국 음식이에요. 밥이랑 다양한 재료를 김으로 말아서 한 입 크기로 썰어 먹는 거죠. 소피아가 좋아할 것 같아서 싸줬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소피아는 팔짝팔짝 뛰며 흥분했어요. 맞아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고 신기해했어요. 근데 한 입 먹더니 다들 너무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엠마는 저한테 자기 간식이랑 바꿔 먹자고까지 했다니까요. 저는 놀라며 지훈을 바라봤어요. 진짜야? 다들 잘 먹었어? 네. 소피아가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는데 다들 맛있다고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엔 좀 더 많이 싸줘야겠어요. 저는 빵 터졌어요. 그래서 소피아는 점심을 제대로 먹긴 했어. 소피아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웃었어요. 사실 좀 부족했어요. 근데 엠마랑 루카스가 자기 간식도 나눠줬어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낯선 음식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학교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니 다행이긴 한데 혹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진 않았어?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선생님도 신기해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보고 새로운 별명까지 지어줬어요. 저는 궁금해서 눈을 깜빡였어요. 별명? 김밥이 김밥을 가져온 소피아라고 해서요. 저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훈도 따라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별명 잘 지었네. 다음에 도시락 쌀 때 킴밥이라고 이름 써서 줄까? 소피아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더 좋아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엄마, 다음에 고모랑 같이 김밥 만들어 봐요. 엄마도 해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지훈을 쳐다봤어요. 지훈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죠? 언니도 김밥 한번 배워 보실래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배워볼까? 그날 저녁, 저는 소피아와 지훈이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리며 문득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좋아하는 음식이 생기면 친구들과 나누고 새로운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는구나. 김밥을 처음 본 친구들도 호기심을 갖고 맛을 보았고 금세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소피아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신나는 추억을 만들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소피아는 킴밥이라는 별명을 얻고 지훈이 가끔씩 싸주는 김밥을 들고 가서 친구들과 즐겁게 점심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에게 김밥을 가져왔다고 소피아가 말할 때면 친구들이 소피아에게 달려와 같이 맛보며 즐거워했고 선생님도 호기심을 보이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 김밥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어요. 소피아가 가끔 가져오는 도시락이 맛있다고 아이가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애는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계속 만들어 달라고 조릅니다. 어디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요? 하지만 관심이 깊어질수록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김밥이 대체 무슨 음식인가요? 우리 애도 김밥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건강에 좋은 음식인가요? 너무 짜거나 기름지진 않나요? 학교 급식은 영국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건데 다른 음식이 자꾸 유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작은 불편함이 커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직접 문의 전화를 넣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급식 대신 다른 음식을 먹고 온다고 하는데 혹시 점심시간에 급식 외의 음식을 먹는 게 허용되나요? 학교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위생적으로 안전한가요? 어느새 김밥은 단순한 인기 음식이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가 열린다는 공지가 왔어요. 그리고 그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가 급식 외의 음식 섭취 및 공유에 대한 논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김밥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찍 나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회의장에 도착하자마자 김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아이들이 급식 대신 외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 아이도 갑자기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영양학적으로 괜찮은 음식인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새로운 음식에 너무 집착하는 게 걱정돼요. 게다가 점심시간에 급식은 먹지 않고 특정 음식만 먹으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김밥에 대한 단순한 우려였지만 점점 논의가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 김밥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김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급식 외의 음식 섭취를 좀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한 학부모가 저를 향해 직접 질문을 했어요. 엘리자베스, 소피아가 김밥이라는 음식을 자주 가져온다고 들었어요. 그걸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제 시누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에서 도시락용으로 간편하게 만드는 음식이지만 재료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부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 아이들 사이에서 너무 유행하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학교 관계자가 나서서 입장을 밝혔어요. 현재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서도 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요청하시면 김밥이 어떤 음식인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지윤에게 연락했고 소피아의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당분간 김밥을 싸서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러자 지윤은 되려 제게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님. 저는 소피아가 다니는 학교의 급식 영양사 마가렛 윌슨입니다. 저는 순간 김밥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연락이 온 듯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렛. 무슨 일이신가요? 소피아가 가져온 김밥에 대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오가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직접 한번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마가렛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절했어요. 네, 물론이죠. 언제 찾아뵈면 될까요? 내일 방과 후에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피아의 고모님도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김밥을 직접 만들어 주신 분이시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지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지윤, 학교에서 김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내일 같이 가 줄 수 있어? 지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김밥이 무슨 큰일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좋은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윤의 긍정적인 태도에 안도하며 다음날 학교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다음날 저녁, 저는 퇴근을 하고 지윤을 만나서 함께 학교로 향했어요. 교무실에 도착하니 급식 영양사 마가렛 윌슨과 교장 선생님, 그리고 몇몇 교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마가렛은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주었어요. 엘리자베스, 지윤,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김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지윤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밥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마가렛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실 저도 김밥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길래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김밥은 영양 균형이 잘 맞춰진 음식이더군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급식 메뉴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지우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급식 메뉴로요? 마가렛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네. 하지만 몇몇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계세요. 특히 학교 급식 외의 음식이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밥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직접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요. 김밥이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음식인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뒤 학교 주방에서 김밥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냈어요. 학교 급식 외의 음식에 관한 안내문. 최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김밥에 대해 학교 영양팀이 영양적 가치를 검토한 결과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밥을 포함한 다양한 요리를 학교 급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급식팀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김밥을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는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안내문이 나간 후에도 몇몇 학부모들은 여전히 반발했어요. 학교에서 왜 갑자기 한국 음식을 급식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영국 음식을 먹으며 자라길 바랍니다. 이러다 급식이 전부 외국 음식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회의 때 반대 의견을 냈던 클레어라는 학부모 대표는 공개적으로 학교에 항의까지 했어요. 저는 제 아이가 낯선 음식에 익숙해지는 걸 강요받고 싶지 않아요. 급식은 모든 아이들에게 익숙한 음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과 마가렛 선생님은 한식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김밥 시연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아침 지훈과 저는 학교 주방으로 갔어요. 이미 몇몇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가렛과 급식팀도 함께 있었고 교장 선생님도 참석해 주셨어요. 오늘은 김밥이 어떤 음식인지 직접 보고 맛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훈이 준비한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어요. 김밥은 아주 간단한 음식이에요. 밥, 김, 그리고 채소, 계란, 햄 같은 재료가 들어가요. 건강하고 무엇보다 만들기가 쉬워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학부모들은 처음엔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시범을 보이며 한 줄씩 김밥을 말기 시작하자 몇몇 학부모들이 조심스럽게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클레어 역시 팔짱을 낀 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주방에서 나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맡으며 조금씩 관심을 보였어요. 이거 보기보다 간단하네요. 마가렛이 먼저 한 조각을 맛보더니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신선하고 짜지도 않아요. 다른 학부모들도 조심스럽게 김밥을 한 조각씩 집어 들었어요. 생각보다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이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네요. 그때 클레어도 한 조각을 집어들고 천천히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살짝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김밥 시연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학교 급식팀과 영양사 마가렛은 정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김밥이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한 달에 한 번 한식의 날을 정해서 한국의 다양한 요리를 급식으로 제공하면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새로운 문화의 음식을 아이들이 맛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클레어도 고민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맛까지 챙기는 김밥과 같은 음식으로 메뉴를 구성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한식의 날을 정식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메뉴는 김밥, 불고기, 김치볶음밥, 잡채, 삼계탕 등 많은 음식이 소개되었습니다. 메뉴 결정을 할 때는 마가렛 선생님과 지훈이 같이 의논하여 메뉴를 선정하고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조리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어느새 소피아의 학교에 이렇게 한식의 날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식에 익숙해졌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우리 아이가 김치볶음밥을 먹고 와서 집에서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식이 생각보다 건강하고 맛있다고 하니 저도 한번 배워봐야겠어요. 이제 한식은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특별한 급식의 날이 되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식의 날이 학교에서 점점 자리 잡아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제안을 해온 거예요. 한식의 날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었잖아요. 저희도 우리 고향의 음식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렇게 한식의 날은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한식의 날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제 고향 음식을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 가족은 인도계인데 우리 아이도 인도 음식이 급식으로 나오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한식의 날이 이렇게 성공적인데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도 아이들에게 경험할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이 하나둘 모이면서 학교 급식팀과 영양사 마가렛은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한식의 날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확장해 다문화 급식의 날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날을 만드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도 이 아이디어에 크게 공감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음식을 경험하는 건 훌륭한 교육이 될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요리를 소개하는 방식도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한식의 날은 다문화 급식의 날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다문화 급식의 날은 인도 음식을 소개하는 날이었어요. 학교의 인도계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치킨 커리와 난을 준비했어요. 이건 인도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치킨을 향신료와 함께 천천히 익혀 만든 요리죠. 아이들은 처음엔 강한 향에 놀라는 듯 했지만 한 입 맛보곤 반응이 달라졌어요. 오, 살짝 매콤한데 난이랑 같이 먹으니까 완전 맛있어요. 그 다음 달에는 이탈리아의 파스타와 브루스케타, 그리고 중동의 팔라펠과 후무스 같은 음식들도 소개되었어요.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음식이 나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어요. 소피아도 다문화 급식의 날을 무척 좋아했어요. 엄마, 다음에는 어느 나라 음식이 나올까요? 이제 학교 점심시간이 너무 기대돼요. 그런데 변화는 학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어느새 우리 가족의 식탁도 점점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지훈이 김밥을 싸주면서 시작된 한식 열풍이었지만 점점 다양한 한국 요리를 집에서도 시도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한식이 낯설었던 저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민준이 요리를 할 때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식 조리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여보, 한식이 없으면 허전하지 않아요? 그러게 한국 음식을 영국에서 먹어볼 수나 있을까 걱정했는데 자기 덕분에 많이 먹게 돼서 너무 행복해. 소피아도 한국 음식을 자연스럽게 즐기게 되었고 가족 식탁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알았는데 우리가 서로의 음식을 나누는 게 단순히 맛있는 걸 먹는 것만이 아니래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 음식이 어떤 나라에서 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지 알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김밥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었잖아요. 저는 소피아가 이런 깊은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고도 자랑스러웠어요. 맞아.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문화를 배우고 나누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 소피아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엄마, 다음에 소개할 새로운 한국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또 소개해 줄 수 있도록요. 저와 지윤, 그리고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떡볶이는 어떨까요? 아니면 비빔밥. 와, 떡볶이는 뭐예요? 한국에서 간식으로 먹는 매콤한 요리야. 친구들이 매운 걸 잘 먹을지 모르겠지만 덜 맵게 만들면 되겠죠?
우리는 소피아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며 모두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음식 문화 나눔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변화였지만 이제는 학교 전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죠. 한 나라의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낯선 경험일 수 있지만 그걸 나누고 즐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소피아는 여전히 킴밥이라고 불리며 친구들에게 김밥을 좋아하는 아이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김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함께 즐기고 나누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죠.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게 된 소피아와 지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창밖을 보니 오늘따라 하늘이 더 맑고 푸르게 보였어요. 마치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라는 듯이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국에 직접 여행을 가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네요. 우리 가족과 지윤네 가족이 다 같이 한국으로 여행 가는 날짜를 잡아봐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음식이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하는 한국의 음식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브라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축구, 삼바, 관광지 외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와 반대로 브라질 사람들은 한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국의 이것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아시아로 여행을 온 여성이 한국에서 이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곤란한 이것을 만드는 원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 가족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살고 있는 마르시아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 제 남편 루카스,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사랑스러운 아들 가브리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평범한 주부이지만 남편과 함께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저희 동네에서 자주 만나 식사를 함께하는 카를로스 가족과 저녁을 먹던 중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르시아, 우리 요즘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어디 좋은 데 없을까? 카를로스의 아내 소피아가 말을 꺼냈어요. 소피아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벌써 여러 나라를 다녀왔어요. 그녀가 추천하는 여행지는 항상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생겼죠. 그러게요. 저도 가브리엘이랑 함께 갈 만한 곳을 찾고 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동이 너무 불편한 곳은 힘들 것 같고 치안이 좋고 깨끗한 곳이었으면 해요. 그때 소피아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한국을 가봐. 한국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 정말 좋은 여행지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기를 너무 좋아해. 정말요? 한국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기 좋다니 생각도 못 해봤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여행 경험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도 처음 갔을 때 놀랐어. 거리는 정말 깨끗하고 대중교통이 엄청 편리하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외국인인데도 환대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특히 신기했던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내가 딸을 데리고 갔었는데 한국인들이 우리 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는 거야. 지하철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가와서 아이고, 귀엽다라고 해주고 어떤 분들은 작은 선물도 주셨다니까. 정말요? 솔직히 저는 조금 놀랐어요. 브라질에서도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게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 밤에도 거리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 특히 길거리 음식이 최고야. 그리고 소피아는 한국의 장점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어요. 듣다 보니 저도 점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죠. 남편 루카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듣다 보니 흥미로운데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여행하기가 정말 편해. 교통도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어렵지 않고 특히 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렇게 우리는 한국 여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실 가브리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웠지만 소피아의 말대로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정말 이렇게 깨끗할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친절할까?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찾아보니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극찬하는 영상이 많았어요. 특히 서울의 야경, 한강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 길거리 음식 문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등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가족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루카스, 우리 진짜 한국에 가볼까? 그래. 한번 가보자. 우리가 평생 남미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지. 그렇게 우리는 한국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설렘 그 자체였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먼 나라라 비행시간이 24시간이 넘는다는 사실이 조금 걱정됐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숙소도 미리 찾아봤어요. 한국은 호텔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옵션도 많아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편리하더라고요. 또 음식도 다양해서 아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많다는 점도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긴 여정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란 건 공항의 규모와 청결함이었어요. 우와, 정말 크다. 루카스도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우리는 곧바로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보, 생각보다 춥지 않아? 한국의 날씨가 예상보다 훨씬 추웠던 거예요. 브라질에서 출발할 때는 더운 여름 날씨였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계절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가브리엘이 얇은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그의 작은 발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저희를 유심히 보시더니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아기가 발이 시렵겠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가시더니 몇 분 후 작은 쇼핑백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이거 아기 양말이에요. 얼른 신겨주세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단순히 우리 아이가 추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 주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니까 받아요. 아기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찡했어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할머니의 배려 덕분에 저희 가족은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예상보다 날씨가 추워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가브리엘도 계속 작은 손을 비비며 엄마, 춥다라고 말했어요. 남편 루카스와 저는 미리 챙겨온 겉옷을 더 꺼내 입고 숙소가 있는 서울 시내로 향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이 잘 발달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저희는 공항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어요. 티켓을 사기 위해 자동 발권기를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옆에 있던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저희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어디 가세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보통 외국에서는 낯선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저희 명동에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버스를 타면 되나요? 그분은 친절하게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심지어 발권기 사용법까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영어 버튼 누르면 돼요. 그리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요금이 나와요. 덕분에 어렵지 않게 표를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자 그분은 손을 흔들며 웃으셨어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을 줄 몰랐기에
기분이 더욱 좋아졌어요. 버스를 타고 자리를 잡았을 때 또 한 번 놀랄 일이 있었어요. 와, 버스가 엄청 깨끗한데? 루카스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그러게, 냄새도 안 나고 의자도 푹신해. 브라질에서는 버스를 타면 좌석이 찢어져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다르네. 저희 나라에서는 버스가 오래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의 버스는 마치 새 차처럼 깨끗했고 심지어 기사님도 승객들에게 친절했어요. 출발하기 전 안전벨트를 매라고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것도 신기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서울의 첫인상을 느끼는데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신기한 광경을 발견했어요. 루카스, 저거 봐. 신호등에 숫자가 표시돼 있어. 어디? 그제야 루카스도 창밖을 보더니 놀란 듯 말했어요. 와, 진짜네? 남은 시간이 표시되니까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확실하게 알겠는데? 브라질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단순한 색깔만 표시될 뿐 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호가 언제 바뀔지 예상하기 어려워서 무작정 길을 건너는 경우도 많죠. 이거 사고 예방에 진짜 좋겠다. 브라질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확 줄어들 텐데.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중에 숙소에서 검색해보니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25%에서 3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역시 선진국이야. 진짜 똑똑한 시스템이네. 루카스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건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이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가브리엘이 너무 귀여워서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길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가브리엘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아이고, 귀엽네. 우리 손주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브리엘의 작은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길거리 음식을 사서 건네주기도 했어요. 이거 한번 먹여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아기도 잘 먹을 거예요. 저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경계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어주고 저희가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여행을 가면 관광객들이 서로 사진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했어요. 가족 사진 찍어 드릴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진을 너무 예쁘게 찍어준다는 점이었어요. 와, 이거 봐. 구도를 이렇게 잘 잡아준다고? 루카스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들은 그냥 대충 찍어주는 게 아니라 빛의 각도와 배경까지 신경 써서 완벽한 구도를 잡아주었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배워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점점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며칠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편리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친절함이 저희를 계속 감동시켰어요. 특히 가브리엘 덕분에 더 많은 관심을 받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어주고 때로는 작은 선물까지 주셨거든요. 어느 날 저희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한국의 전통시장을 가보기로 했어요. 특히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수산시장을 추천받았어요. 브라질에서도 수산시장에 가본 적이 많지만 사실 저는 시장 특유의 비린내와 지저분한 바닥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수산시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루카스를 돌아봤어요. 이거 봐. 바닥이 완전 깨끗해. 그러게. 심지어 물고기 냄새도 거의 안 나는데? 보통 수산시장에 가면 바닥에 물기가 많고 미끄럽거나 비린내가 진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수족관 시스템 덕분인지 해산물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닥이 항상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서 신기할 정도였어요. 이게 진짜 시장이야? 저는 너무 놀라서 몇 번이고 시장 바닥을 살펴봤어요. 물이 고여 있거나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널려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백화점의 식품 코너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거 브라질 시장이랑 너무 다르다. 우리나라 시장은 보통. 루카스도 감탄하며 말을 이었어요. 바닥에 물이 철철 흐르고 어딜 가도 생선 껍질이 굴러다니잖아. 그런데 여긴 정리정돈이 정말 잘 돼 있네. 저는 브라질의 시장을 떠올렸어요. 거기는 바닥에 얼음이 녹아 흥건한 물 웅덩이가 생기고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수산시장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가게 주인들도 위생장갑을 끼고 깔끔하게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와 해산물은 수조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더 신선해 보였어요. 이런 시장이라면 나도 자주 오고 싶겠다. 시장 구경을 하던 중 한 상인이 저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브라질에서 왔어요. 그러자 상인은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 브라질, 축구 강국이죠. 네이마르,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저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축구가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브라질이라고 하니까 축구 이야기부터 나오는 게 재밌었어요. 혹시 회 드셔 보셨어요? 저희는 사실 회를 즐겨 먹는 편이 아니었어요. 일본 스시가 판매를 하긴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생선 요리를 주로 굽거나 튀겨서 먹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네, 먹어보고 싶어요. 상인은 바로 생선을 꺼내 싱싱한 회를 썰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간장과 와사비를 곁들여 주셨죠. 와, 이거 완전 부드러운데? 루카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한 입 먹어보니 생선이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바로 신선한 해산물이구나. 브라질에서도 해산물을 많이 먹긴 하지만 한국의 해산물은 잡자마자 바로 손질해서 그런지 신선함이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을 여행하면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중 하나가 한강공원이었어요. 브라질에는 리우데자네이루처럼 강이나 바다를 끼고 멋진 도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한강도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날씨가 조금 쌀쌀했지만 한강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감탄했어요. 여기 너무 평화롭다. 넓은 잔디밭, 조깅하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까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공간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루카스가 가브리엘과 함께 작은 공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가브리엘은 아직 어리지만 공을 굴리고 뛰어노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근처에서 운동을 하던 한국 남성들이 저희를 보고 다가왔어요. 오, 아기가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네. 브라질에선 축구가 정말 인기 많거든요. 브라질이요? 그러자 갑자기 한국 남성들이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브라질이면 네이마르, 호나우지뉴, 카카, 호날두. 저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브라질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축구 이야기부터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은 가브리엘을 귀엽다며 칭찬하고 같이 공놀이를 하며 놀아주셨어요. 심지어 루카스와 함께 간단한 패스 게임까지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브라질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루카스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환영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너무 행복했던 저희는 중국도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나라니까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루카스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중국에 도착한 후 저희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대중교통은 혼잡하고 심지어 외국인에게 무뚝뚝한 태도까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결국 저희는 중국 여행을 포기하고 귀국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희는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 때문에 비슷한 환대를 기대했지만 중국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공기부터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미세먼지 때문인지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거리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래, 나라가 크니까 도시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받았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반대였어요. 공항에서 짐을 찾고 이동하려는데 직원에게 길을 물어봤더니 대충 손짓만 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영어를 알아듣기는 했지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뭐야? 왜 이렇게 불친절해? 루카스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에서는 작은 질문에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중국에서는 우리가 방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호텔 직원들은 무표정했고 필요한 걸 요청해도 대답만 할 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왜 왔지? 거리로 나가서 관광을 해보려고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봐. 길거리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 루카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중국은 달랐어요. 쓰레기가 길가에 널려 있었고 어떤 곳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심지어 공공 화장실 위생 상태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화장실은 어디를 가도 깨끗했고 심지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화장실이 지저분한 곳이 많았고 심지어 어떤 곳은 화장지를 돈 주고 사야 했어요. 여기 오래 있을 필요 없겠다. 일정 앞당기자. 결국 저희는 중국 여행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난 지 얼마 안 돼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깨끗한 거리, 편리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특히 공항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가 가브리엘에게 양말을 사다 주셨던 일이 계속 기억났어요.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이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따뜻하게 환대해 줬던 것도요. 한국은 다시 꼭 가야겠어. 제가 말하자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다음에는 좀 더 길게 여행하면 좋겠다. 한국에는 아직 못 가본 곳도 많잖아. 한국은 단순히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있는 나라였어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브라질에 돌아온 후에도 저희는 계속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곳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한국 여행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추천할 거야.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한국은 잊지 못할 최고의 여행지로 남았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남기는 이유는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예요. 혹시라도 한국 여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망설이지 말고 떠나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 가족은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때는 가브리엘이 더 자라서 한국의 멋진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에서 할머니가 양말을 사와서 전해주는 장면은 정말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여행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거나 한국의 정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